어딘가에 없어지던 그녀의 보물소 언제쯤 나를 볼까 마음이 서두르네. 안녕하세요.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는 대전 제1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은 시험 범위 안에 있었던 다양한 그래프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시험 범위 중에 여러분들 도시 내부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도시 내의 지대 곡선, 인구 공동화 현상, 내부 구조, 유난히 그래프가 많아서 선생님이 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났었던 여러 가지 그래프들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웠었던 게 산업화였죠.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2차,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차, 3차 산업이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인구 이동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촌향도라고 하지요. 이촌향도는 농촌 지역에 있는 인구가 도시로 대규모로 이주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이촌향도라고 하는데 2차, 3차 산업이 어디에 집중을 했다? 도시를 해서 오늘날의 도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서울과 남동임에 이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산업이 집중하게 되자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대규모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도시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생활 양식이 이제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퍼지게 되는 확산되게 되는 현상, 이걸 이제 도시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화를 거치면서 우리는 이제 도시 지역을 자세히 배우게 됐는데요. 도시 지역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을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도시가 어떻게 해서 지역의 분화를 겪게 되었는가, 지역 분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지역의 분화가 나타나게 된 것은 지대와 접근성에 따라서 이심현상과 집심현상 두 가지로 기능이 분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한 도시로의 도시 내부는 어떤 구조를 갖추게 되었는지 내부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교과서에 잠깐 나옵니다. 오늘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의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을 통해서 도시는 어떤 기능들, 내부적으로는 어떤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시의 문제점, 도시가 안고 있는 환경적인 문제들, 그리고 환경뿐만 아니라 또 문제와 변화의 양식,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도시 내부 지역에 대한 분화입니다. 자, 분화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기능에 따라서 지역이 나뉘어지는 현상, 분리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역 내부 지역 분화를,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를 그래프로 지금 나타난 건데, 자,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리,
가운데는 이제 정 가운데의 핵심이 뭐냐면 도심이에요. 도심은 도시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메인. 여기에서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거리가 점점 멀어지니까 나가면 나갈수록 이제 외곽 지역에 가까운 곳이지요. 그리고 여기는 지대가 되겠습니다. 지대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이야기했지요. 그럼 이 그래프를 좀 해석을 해보자면 선생님이 첫 번째 A 그래프, 핑크 색깔의 A 그래프를 먼저 보게 되면은 도심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도심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A는 상업과 업무지구가 주로 분포하고 있는데 도시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만큼 높은 지대를 지불해야 됩니다.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 지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도심과 가까운 지역은 임대료가 높고 이 지역에 이제 이후에 배우게 되는 접근성, 교통의 어떤 편리한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풍부하다. 접근성이 우수하고 유동인구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일정한 수익 이상은 늘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으로서 임대료가 다만 비쌀 뿐이지요. 그래서 이걸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애가 누군가 봤더니 상업적인 기능과 업무적인 기능이 주로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입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공업 기능인데요. 공업 기능은 상업보다는 경제 활동을 주로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업적인 기능하고 비교해 봤을 때 도심보다는 거리가 다소 떨어져 위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면 왜 공업지역은 상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심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공장이라고 하는, 공업이라고 하는 것의 건축물의 특성에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공업의 건축물의 특성은 이렇게 단위 면적이 넓어요. 고층화되어 있지 않고 넓은 면적을 사용하다 보니까 넓은 부지를 충분히 활용하는 건축물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지가가 높은 도심으로 가게 되면은 지가에 대한 부담률이 높이 상승하고 지가 부담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생산자 입장에서 수익이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업지역은 생산 기능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도심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주거 기능을 보시면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도심으로부터 가장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을 우리가 C라고 얘기하는데 이 C는 주거 기능이 되겠습니다. 주거 기능. 주거 기능은 사실 그 기능 자체만으로는 어떤 경제적인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지대 지불 능력이 좀 낮기 때문에 외곽으로 이동하고 빠지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지역 분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살펴보니까 두 번째, 접근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자,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또는 어떤 시설에 얼마나 편리하게 갈 수 있는가.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정도. 지역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접근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이 지역은 교통수단이라든지 기관이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은 접근성이 우수할 수밖에 없겠죠. 둔산동이나 은행동은 우리 배제로 46번 길 도마로에 비해서 접근성이 우수하다. 그러면 이건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나오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지대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얘는 건축물이나 토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임대료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선생님이 같은 내용이니까 정리를 위해서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정리를 위해서 지우고 정리 판서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토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
이걸 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접근성이 높은 것, 이 지역은 당연히 토지에 대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지대라든지 지가가 높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접근성이 우수하다. 접근성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오고 가는 사람들, 유동 인구가 풍부하다라는 거고, 사람은 잠재적인 소비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장사를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을 창출하기 쉬운 구조를 갖출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도심과 가장 거리가 가까운 지가와 지대가 높은 곳은 상업과 도시의 중요한 중심 업무 기능이 들어가고, 부지를 넓게 활용하는 공업지역은 도심보다는 조금 다소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곳. 이들 중에 다 가장 생산 능력이 약한 주거 기능은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진 주변 지역에서, 외곽 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심 지역에 여기 선생님이 페이지를 하나 좀 더 추가를 할 건데요. 도심 지역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지역의 분화 과정, 지역이 접근성과 지대에 의해서 나뉘어지는데 이 분화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집심 현상, 두 번째는 이심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으로 집중하려고 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이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에서 이탈하는 현상으로서 얘는 어디에 간다? 외곽, 교외 지역으로 집중하려는 걸 우리가 이심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집심 현상이 나타나는 애들은 주로 어떤 기능들이 있느냐? 도시에 있어서 중요한 관청, 우리가 얘를 앞에서는 중심 업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관청, 언론사, 기업의 본사, 은행의 본점, 고급 호텔, 백화점. 자, 이런 것들이 주로 입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과 은행의 본점들이 입지를 하고, 호텔과 백화점과 같은 고급 서비스 기능들이 높은 지대와 지가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이런 기능으로서 모이게 되고요. 얘하고 이제 상반되는 게 상반되는 게 이심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심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지대 지불 능력이 낮아서 얘는 넓은 부지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좀 더 지가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탈하게 되는 것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걸 살펴보면은 주택. 근데 주택이 들어가면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학교가 들어가야 되겠죠. 학교, 공장이 이심현상의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기능들 또는 특별히 넓은 부지가 필요한 기능들, 이렇게 지역 분화의 과정을 두 가지 현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도시의 내부 구조 이론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을 꼭 계란 후라이처럼 좀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가운데 이렇게 노란색
알짜배기가 들어있는 곳이 도심이 되겠습니다. 도심이 있고 그 주변에 보니까 부도심이 있는데요. 부도심과 도심 사이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흔적이 있어요. 이 흔적을 통해서 연결고리, 얘가 지도에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 접근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부도심과 도심 지역은 접근성이 우수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고요. 이 도심 지역은 도심 지역은 기능적으로 봤을 때 CBD라고 해서 Central Business District이라고 하여 도시의 핵심적인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우린 이런 기능을 중추, 관리,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몸에서도 중요한 중추신경 있지요. 아주 핵심적인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중추, 관리, 기능. 보통은 기업의 본사, 은행의 본점, 정부의 종합청사 등 도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업무를 관할하는 기능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중추관리 기능의 도심 지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대와 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도심은 도심 지역과 연결하는 접근성, 교통의 결절지에 입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 도시의 기능을 주로 분담을 해주고 있으므로 그 도심의 교통혼잡과 가밀화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간 지역은 우리가 점이지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점이지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믹스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 되지요. 즉, 이 중간 지대는 주거 기능도 있고 공업적인 기능도 있고 상업적인 기능도 있고 앞에서 도시가 기능에 따라서 분화된다고 했는데 이 지역은 분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네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일반적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주택이 들어감으로써 슬럼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위성도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위성도시는 도시의 외부에서 도시가 갖고 있는 기능의 일부를 분담해주고 있는 게 위성도시고요. 외곽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외곽지역은 도시의 모습과 농촌의 모습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외곽지역 주변으로는 그린벨트가 조성이 되는데요. 이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 도시가 무질서하게 팽창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통해서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곽 지역으로 해가지고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고 그 다음 이렇게 바깥 지역으로 해서 그린벨트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더 이상은 도시가 바깥으로 번지고 확대되어 나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서울의 지도 모습인데요.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를 통해서 내부 구조 이론을 살펴보자면 을지로, 자, 이 지역이 바로 중구 지역의 을지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청, 한국은행 이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가 아는 많은 기업들의 본점들과 백화점들도 본사, 백화점 본 기업, 본사
큰 서울대학병원 등 이 주변 일대로에서 중요한 기능들이 주로 입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라 색깔의 작은 원은 도심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도심의 기능을 도심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함으로써 기능을 분담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게 부도심인데요. 부도심의 전제 조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통의 결절지로서 도심과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부도심으로 입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빠르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필기를 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 집약적인 토지를 이용한다라는 이야기죠.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이유가 토지는 제한적이고 지대와 지가가 높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 지역은 당연히 공급량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지역을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집약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점점 과밀화, 노는 땅이 없어 아주 촘촘하게, 그리고 건물을 매우 높게 지어서 면적의 어떤 제한을 뛰어넘어서 고층화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특징이고, 두 번째, CBD, Central Business District이라고 해서 중심 업무가 도심 지역에 주로 입지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중추관리 기능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급 서비스, 전문 서비스들, 각종 기업들, 금융,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CBD라고 해서 중심 업무 지구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지역은 살펴보면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뒤로 가면은 바로 설명이 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심 지역에서는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 중심 업무 기능, 그리고 양쪽 외곽으로 가면은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주거 기능들이 위치하게 되는데요. 주거 기능이 위치하고 도심 지역에는 중심 기능이 위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낮에는 그러니까 낮과 밤 사이에 인구 이동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낮에, 오전에는 인구의 이동 패턴이 외곽에서 도심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저녁에, 오후가 되면은요, 다시 도심에서 외곽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그래프로 나타난 건데요. 주간의 인구 그래프를 보게 되면 외곽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봉긋하게 솟아오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저녁이 되니까 도심에 있었던 인구들이 빠져나가고 그만큼 양쪽에 있는 외곽으로 분산되게 됩니다. 이렇게 특정한 시간에 인구가 한쪽 방향으로 몰리게 되면서 오전과 오후 시간에 출퇴근으로 인한 교통 체증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밤낮에 인구의 밀도 차이가 도심은 이렇게 벌어지게 되지요. 지금 선생님이 체크했었던 이 부분들이 저녁이 되면은 다시 외곽 지역으로 인구가 분산되어서 흩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오전에는 출근을 도심으로 했다가 저녁이 되면은 주거 기능이 있는 외곽 지역으로 퇴근을 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인데요. 출근을 했다가 다시 퇴근을 하면서 특정한 시간대에
인구의 밀도와 교통 체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구 공동화 현상. 주거 기능이 아까 어디 있다고 했었죠? 외곽에. 그걸 우리가 이심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중심 기능. 중심 기능은 도심에 있으므로 집심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때 이심과 지심 현상의 집심 현상으로 인구가 낮과 밤 사이에 많은 인구 이동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도시 지역에 꽉 막히는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의 불편함의 문제가 이로써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부도심이 되겠습니다.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이 있듯이 부도심은 하는 일이 도심의 업무, 기능을 분담을 해줍니다. 근데 도와주려고 하면 멀리 떨어져서 마음으로만 도와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접근성이 우수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부도심이 발달하게 됩니다. 부도심 지역은 어떤 기능을 주로 분담을 해주고 있는가? 여기 CBD 같은 중심 업무 기능을 분담해주기는 좀 어렵겠죠. 도시의 핵심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보통 상업과 서비스 기능을 많이 분담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간 지역입니다. 중간 지역 하면은 여러분들은 슬럼을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곳. 그래서 소규모 가내수공업 형태의 공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작은 상점, 술집들, 호프집들 있고요. 그 와중에 또 주거도 있어요. 여기 있는 주거는 굉장히 노후화된 주택으로서 쾌적한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춘 주거 공간은 아닙니다. 네 번째, 주변 지역입니다. 주변 지역은 도시와 농촌의 경관이 혼재되어 있는 곳으로 금교천을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촌이라고 해서 축사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와 그리고 또 새로 개발된 신규 아파트들이 입지되어 있는 혼재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 지역이 끝나면서 이제 그린벨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그 기능이 무엇인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시키면서 그리고 최소한의 녹지 공간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그린벨트를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인구 공동화 현상까지는 이제 정리가 됐고요. 다음은 인구 공동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단편적인 이미지를 선생님이 네이버에서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 정 가운데가 뭐냐면 도심입니다. 도심. 저녁이 되니까 도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퇴근을 하면서 자동차를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퇴근, 주거 기능은 어디에 있다? 외곽에 있다. 이렇게 외곽에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얘는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기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대지불 능력이 낮은 애들이 외곽에 입지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이심현상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 이심현상과 집심현상 등 낮과 밤 사이에 이런 이심과 집심으로 인해서 인구가 이동하게 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인구 공동화 현상도 만들어집니다. 지역에 분화되는 모습인데요.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아주 고급 기능, 고급 주거지와 저급 주거지, 슬럼화가 되어 있는 주거지 두 가지를 멕시코의 주거지 모습을 비교해 놓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고급 주택가 주변에는 쾌적한 환경과 바로 앞에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이 이어져 있는 반면에 슬럼 지역은 공업이나 상업이나 주거지가 마구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도시화가 점점 되다 보면은 도시화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과 양상의 변화도 선생님이 함께 정리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가장 또 도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문제적인 현상이 있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우리가 찾고자 노력했는가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고, 환경적으로 말고 점차 도시화스러운 어떤 양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됐는가, 가치관의 변화에서는 공동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이 이제 촌락에서 도시의 대규모 아파트 주거지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은 약화되고 개인주의라든지 이기주의가 사고방식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1인 핵가족, 가족과 가구 수가 줄어들면서 1인 핵가족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차 도시 지역은 산업화가 되고 2차, 3차, 4차 산업까지 가면은 점차 직업의 종류도 훨씬 더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 기말고사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동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험 공부를 충실히 한다면 이번 시험도 어렵지 않게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말고사도 화이팅 하세요.